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필기 2020년 2회 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의 매입 단가가 계속하여 오르고 있다. 이때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경우 이동평균법과 비교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사실 이동평균법이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선입선출, 이동평균, 구입선출, 물론 총평균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법은 항상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습니다.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비교할 때는요,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선입선출과 이동평균을 물어보면 이 이동평균법이 구입선출로 계산하시면은 돈은 틀리지만 내용은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할 때 구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동평균 대신에 선입선출법을 대입을 하시면 딱 결과는 맞습니다. 왜? 이동평균법은 항상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의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할 때는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입니다. 평균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평균법인데요. 앞에 이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점점 이동된단 말입니다. 즉, 매출 시점에서 평균을 계속 재계산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시점에서 평균을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니까 평균이 자꾸만 바뀌겠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시험에서 이동평균법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안 되시는 분은 선입선출법과 구입선출법에 대한 개념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파랑상사의 각 원가 결정 방법에 따른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입선출법부터 보겠어요.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이며, 그리고 이동평균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구입선출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동평균법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날 전기 2월이 K상품 200개 단가가 골뱅이는 한 개당 가격 단가를 의미합니다. 있었고요. 입고 구입을 했네요. 300개를 구입했는데 한 개당 120원입니다. 선입선출법부터 먼저 할게요. 자, 판매했네요. 400개를 팔았습니다. 자, 얼마에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입선출법이니까 이거 200개와 1월 1일날 200개와 그리고 언제 2월 5일날 구입한 이 200개, 물론 남아있는 것은 2월 5일날 구입한 100개가 남았겠죠. 그래서 1번의 매출원가는 200개 곱하기 100원입니다. 이것이 되겠죠. 이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0개는 200개 곱하기 120원. 이것이 되겠죠. 300개 구입한 것 중에 단가가 120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44,000원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것은
얼마짜리 몇 개가 남았을까요? 자, 이거 200개 꺼내줬고, 이거 200개 꺼냈으니까 100개가 남았으며, 120원짜리가, 100개가 남은 겁니다. 또, 10월 12일 날 또 구입을 했네요. 300개. 그러면 400개가 있겠죠. 11월 25일 날 팔았습니다. 200개를 팔았네요. 그러면 언제 거? 7월 6일 날 거 100개와, 2월 5일 날 거 100개와, 그리고 10월 12일 날 거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100개, 120원이네요. 100개 120원과, 그리고, 언제 거? 10월 12일 거 100개 팔았죠. 140원짜리. 그러면, 원가가 26,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되고요.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이동평균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동평균법은 평균입니다. 평균법인데 평균이 이동이 된다 그랬죠. 언제? 매출 시점에서 평균을 재계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출이 없었죠? 여기도 없네요. 자, 1번 이 부분입니다.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의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을 말해요. 그러면 이거 200개가 100원, 이거 300개가 120원, 총 500개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200개 곱하기 100원. 자, 어떤 거? 200개 곱하기 100원. 판매 시점이 여기니까 이때까지 평균을 구합니다. 200개 곱하기 100원. 그 다음에 300개 곱하기 얼마? 120원. 300개 곱하기 120원. 전체는 몇 개? 500개. 나누면 단가는 한 개당 가격은 112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팔면은 400개를 총 팔았죠. 400개를 팔면 112원 곱하기 400개니까 44,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짜리가 100개가 남았겠습니까? 112원짜리가 100개가 남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때 또 출고가 일어났네요. 자, 이때 300개를 구입했고요. 그러면 자, 100개 곱하기 112원입니다. 언제? 여기까지 평균이 100개가 남았었잖아요. 여기까지 평균 가격은 얼마? 11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0개는 얼마였습니까? 14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총 400개였죠. 나누기 400개를 하면 한 개당 가격은 133원이 됩니다. 133원짜리를 몇 개 팔았습니까? 200개. 그러니까 26,600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매출원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44,000원,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44,800원,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26,000원, 이동평균법은 26,600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보다 매출원가가 작습니다. 낮단 말이죠. 원가가 낮다. 즉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가 낮다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며, 자, 그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매출원가가 떨어집니다. 이 우리 공식이죠.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물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으로 했을 경우보다 매출원가가 낮았죠.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또 필요합니다.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되는데요. 총수익은 영업 외 수익과 매출 수익으로 나뉘어지고요. 총비용은 영업 외 비용과 영업비용의 다른 이름을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러죠. 자, 첫 번째입니다. 매출 수익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매출 수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됩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매출 원가가 이동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원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출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총 수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기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결과가 야기됩니다. 자, 이것을 말로 표현한 것 중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과소. 당기순이익이 늘었잖아요.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 매출 수익이 올라가고, 이 매출 수익이 증가되니까 총 수익이 올라가고, 총 수익이 올라가면 물론 총 비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올라가니까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과소 계상이 된다. 틀렸죠? 과대 올라갔습니다.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당기에 매출 원가가 과소 계상된다.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죠? 예, 2번 맞습니다. 당기 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과대 계상된다. 예, 남아있는 것은 과대하게 계상됩니다. 다음, 차기의 기초상품 재고액이 과대 계상된다. 당연히 3번과 4번은 같은 말입니다. 왜? 기말 상품 재고액이 과대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차기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과대됐으면 내년 차기의 기초상품 재고액은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4번이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3번, 4번은 절대 답이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3번, 4번은 찍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자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가 당기말 재고자산이 증가되면은 차기에 있는 차기로 이월되는 기초에 있는 이 재고자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이 구입한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취득 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란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취득 원가를 역사적 원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매입 자산의 매입 대가이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대 비용에는 매입 수수료라든지 운반비라든지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등기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도 다 포함합니다. 단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회계에서는 취득원가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 비용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연변이가 하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수수료 처리는 살다 팔포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갑은 구입가격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인수운입 구입하면서 운반비잖아요. 구입하면서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전 시운전비도 포함된다 그랬죠. 여기 있었죠. 시운전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운반비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살 때는 구입할 때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고 판매할 때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 회계 처리는 살포 팔따입니다. 이 다르죠.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수수료는 살따 팔포지만 운반비는 살포 팔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요.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요거 50만원에 그리고 요거 5만원이니까 55만원. 정답은 정확하게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결산시 손익 계정에 대체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결산시 손익 계정에 대체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손익 계산서 계정 과목, 즉 비용과 수익은 결산시 손익 계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참고로 대체가 된단 말은 바뀐단 말이죠. 바뀌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즉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이 결산할 때 손익 계정에 대치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말의 의미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보기 4개 중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것은 어떤 계정 과목인가? 즉 차기로 이월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찾아란 말입니다.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연구 개발이죠. 정확하게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보다는 경상연구 개발비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개발비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계정 과목들 중 비로 끝나면 다들 비용인데요. 개발비는 비로 끝나더라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비로 끝나면 대부분 다 비용이에요. 보세요. 비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비로 끝나는 것은 다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로 끝나더라도 비용이 아닌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다?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이 됩니다. 16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자, 한번 볼게요. 종업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입니다. 이거 세금과 공과가 아닙니다. 월급을,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내가 뗀 거죠. 이거 예수금이라지 않습니까? 소득세 나왔다고 무조건 세금과 공과 하셔서는 안 됩니다. 1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간단한 거래 내용입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를 납부한 내용입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15,000원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금이 되겠죠. 돈을 주면서 내가 세금 승계의 것을 받는 것, 떼는 돈, 원천 징수하는 것, 예수금이 되고요. 반대 계정은 선납세금입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즉 세금 승계의 것을 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는데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 소득세를 빼고 받습니다. 그때 강제로 이렇게 세금 떼인 거 있죠. 원천징수 당한 것은 선납세금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과는 각종 세금이나 각종 협회비라든지 가산세, 각종 범칙금, 연체료 등은 세금과 공과라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새로 끝나면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이란 말은 무엇을 구입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무엇을 구입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볼게요. 현금 15,000원 나갔습니다. 자산이 줄었네요. 대변입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월급 주면서 내가 돈을 뗐으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차변입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은 무엇이 된다? 예수금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번 차변 계정에 기입된 내용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T자 계정을 해결할 수 있는, T자 계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12월 31일, 이건 별 문제 없고요.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나와 있으면 이것들 반대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본금을 어디에? 대변에 적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분개된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T자 계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T자 계정에서 하단 일자의 내용에 계정 과목이 있으면
해당 계정 과목을 반대편에 기록합니다. 지금 계정 과목이 있죠? 있으면 차변이 있으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물론 이 계정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단 일자의 내용에 계정 과목이 없으면 T자 계정의 상단에 있는 계정과 계정 과목과 함께 같은 변에 기록합니다. 자, 만약에 이 자본금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적느냐? 자, 물론 돈은 10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적고 계정 과목이 없으면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차변에 적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정 과목이 있으면 이것을 반대편에 적고 차변에는 위에 것을 이렇게 적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계정 과목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차변이 무엇이 될까요? 손익 10만원이 되겠죠? 손익 10만원. 그럼 대변은 무엇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계정 과목이 있을 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변에 나와 있으니까 대변이 자본금이 되며 자본금 10만원, 차변은 손익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분개를 하면 대변이 자본금 10만원이 되고요. 차변은 손익 10만원.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본금 자리는 어딥니까? 자본 자리가 대변입니다. 대변이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나왔습니다. 즉 자본금이 10만원 증가되네요. 증가되고 상대의 계정은 손익, 수익이 발생해야지 자본금이 증가되겠습니까? 수익이 감소해야지 자본금이 증가되겠습니까? 수익이 발생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 10만원을 무엇으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기말 자본금은 10만원이 증가한다. 그렇죠? 12월 31일이니까 기말이 되고요. 자본금이 되고요. 분개를 했더니 대변이 자본금이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당기 순이익이 10만원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 당기 순이익을 무엇으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대체 분개는 자본금 10만원 소. 이거 틀렸죠? 이게 거꾸로 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손익 계정의 자본금 10만원은 자본금 계정의 대변으로 대체한다. 그렇죠? 방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익에 있는 것을 어디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18번 다음 거래를 분개한 것으로 옳은 거네요. 협력업체 체육대회 행사에 기부할 모자 구입대금 30만원과 기부하는 거네요. 자, 이거 보면은 기부한다고 이래 언뜻 보면 기부금 같죠? 그 말이 기부지. 협력업체에 기부한단 말은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에 기부한단 말은 선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부금이 아닙니다. 접대비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당사 직원들을 위한 체력 단련 비용,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었네요. 50만원을 복류생비가 되겠죠.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다. 자, 이 체크카드네요. 체크카드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무엇입니까? 돈을 안 준 겁니다. 왜?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 그냥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이 되지만 체크카드인 경우는 달라요. 체크카드인 경우는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보통예금의 체크카드로 결제되었다. 그럼 이 체크카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겠단 말입니까? 보통예금에서 지금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게 된다? 이거 될 수가 없죠. 미지급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이렇게 되려면 체크카드가 아니라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됩니다. 이게 체크카드인 경우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언뜻 보더라도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간단 거래 내용은 거래처 직원 선물과, 자, 거래처 직원한테 거래처에 기부한다 해서 기부금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글자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회계는 거래 내용 전체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직원 선물 구입한 내용입니다. 거래처 직원 선물 30만원과 우리 회사 직원 선물 50만원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용입니다. 체크카드는 보통예금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카드 결제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카드 결제 경우 미지급금,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상품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 계좌와 연결된 통장으로 당일 지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장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게 되지만 체크카드는 지금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 국민은행입니다. 80만원이고 차빈이 접대비 30만원, 복리후생비 5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름으로써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의 문제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보통예금 계좌의 체크카드. 체크카드인 경우는 결제 계좌에 포함된 이게 당좌예금과 연결되었다면 당좌예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빠져나가고 일반적인 신용카드인 경우는 돈을 안 주고 안 받은 거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1번입니다. 1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부하면 기부지가 어딘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부했다고 해도 자, 내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내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하는 것은 기부금이 맞지만 지금은 협력업체 우리 회사와 관계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부가 아닙니다. 선물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남 회사한테 선물 줬기 때문에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2번을 찍었을 확률이 참 많네요. 참 많고 두 번째로 찍었을 확률이 4번도 4번은 아니네요. 기부금 2번을 찍었을 확률이 가장 높네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번을 찍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지급금으로 하실 확률도 있겠네요. 3번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번 다음 회계 자료를 보고 상품의 매출 원가와 상품의 매출 이익을 계산하시오. 자, 매출 원가와 매출 이익 구하는 공식입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피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자, 이 공식 맞는 말입니다. 이거 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아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1월 1일 날 내가 100개가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 무엇이 볼펜이 100개가 있었어요. 올해 내가 5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200개가 남았어요. 몇 개 팔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월 1일 날 몇 개 있었다고? 100개. 올해 몇 개 샀다고? 500개. 12월 31일 날 200개 남았습니다. 몇 개 팔았습니까? 몇 개죠? 다시 1월 1일 날 100개. 그리고 올해 5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남은 거 헤아려 봤더니 200개가 남았어요. 몇 개 없어졌나요? 몇 개 팔았나요? 400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머릿속으로 400개를 계산하신 분은 이 공식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 1월 1일 날 100개 있다 그랬습니다. 단기 순매입액 500개 구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 남았다 그랬습니까? 200개 남았다 했지 않습니까? 600개에서 200개 빼니까 400개. 그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래 돼 있고 매출 이익은 단기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200원 주고 산 것을 30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00원. 그게 그게 매출 이익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가 300원 받은 거에다가 얼마? 200원 주고 산 거 200원 뺐잖아요. 100원 남았잖아요. 그게 바로 매출 이익입니다. 이렇게 이 공식을 기억하실 때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무작정 외우시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이 3만원이네요. 상품 재고액 3만원 문제없고요. 단기 순매입액 55,000원이죠. 단기 순매입액 55,000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35,000원이네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35,000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계산해 보시면 5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이익입니다. 단기 순매출액이 75,000원이네요. 75,000원. 그대로 적었고요. 그리고 매출원가 우리가 구했죠? 5만원. 매출원가 5만원. 했더니 매출이익은 얼마가 된다? 2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얼마였습니까? 5만원. 5만원 뭐 이거밖에 없네요. 다음 매출이익은 얼마? 25,000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20번입니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올바른 순서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세 번째,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고객과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흥정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번이네요. 가번이 1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내가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상품을 지금 있으면 지금 당장 팔면 될 것이며, 없는 경우는 언제까지 납품하겠다. 이런 의무가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2번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거래 가격이 또 산정되어야 되겠죠. 가격이 있어야지 판매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실제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가나다라 순서 그대로네요.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1번, 다음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포괄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포괄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는 기능별 분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격별 분류도 있습니다. 자, 기능별 분류와 성격별 분류는 25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문제의 핵심은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네요. 자,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8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80만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서 빼주면 됩니다. 물류원가,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물류 비용이 들죠. 이거는 판매비가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판매비 플러스 관리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이며, 지금은 판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빼줘야 됩니다. 기타 수익 해당 사항이 없고요. 관리비죠. 관리비 이것도 빼줘야 됩니다. 다음 금융수익 해당 사항이 없고요. 기타 비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 80만원에서 판매비 15만원과 관리비 9만원을 더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56만원인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산과 관계가 없는 거래는, 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이니까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유형자산은 눈에 보여야 한다. 즉 물리적인 형체가 있답니다. 있다입니다. 두 번째, 내 것이어야 돼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서 내 것이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반대 정도 되겠죠.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무형 자산은 이거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것은 무형 자산. 눈에 안 보이면서 내 것이면서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무형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무형 자산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 자산의 최대 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형 자산의 상각 후 잔존 가치는 영원이 됩니다. 무형 자산의 상각 방법은 감가상각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하고 됩니다. 그리고 무형 자산을 개발비가 되겠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개발 단계에서 돈이 들어간 것은 개발비가 되지만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돈은 경상, 연구, 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연구 단계, 즉 경상, 연구, 개발비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22번 보겠습니다.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네요. 내 것입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네요. 무형이죠. 유형이 아니라 무형.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내 것이며 장기에 걸쳐 미래 기업의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다? 무형 자산입니다. 관계 없는 거니까 4개 중에 3개는 무형 자산인데 1개는 아닌 게 있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5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계정과목 자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50만원.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고 구입했기 때문에 내 것이며 영업활동에 필요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입니다. 1번은 무형자산입니다. 2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은 큰 문제 없고요. 이것은 임차 보증금 지급한 내용이죠. 차빈이 임차 보증금 50만원인데요. 임차 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신제품 개발을 위한 개발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개발비니까 개발 단계에 들어갔죠. 그래서 개발비 50만원.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신상품에 대한 특허권 50만원을 취득하고 등록비 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 별 문제가 없고요. 차변은 특허권 51만원이 되겠죠. 특허권 50만원. 그래서 등록비 들었잖아요. 구입하면서 든 이 만원도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 51만원이 되는데요. 특허권도 역시 무형자산입니다. 권리죠.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도 다 무형자산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이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보니까 뭐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거래 8요소에 해당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가 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산 자리는 차변, 차변에 자산이 적히면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변에 적히면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자, 대변 자리가 부채입니다.
부채가 대변에 적히면 부채가 증가되며 반대변에 적히면 부채가 감소가 되겠죠. 자본 자리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자본 계정이 대변에 적히면 자본이 증가되지만 반대변에 적히면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은 증가되었다, 수익이 증가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비용의 발생, 그리고 대변에 비용이 있으면 비용의 소멸, 그리고 수익이 대변에 적히면 수익의 발생, 수익이 차변에 적히면 수익의 소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차변에 자산 증가, 그렇죠. 자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증가됩니다. 자산의 감소, 맞죠? 대변에 적히면 자산이 감소되고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차변 부채의 감소, 그렇죠? 부채의 감소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산의 감소, 예, 맞습니다. 자산의 감소. 2번이 틀렸네요.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대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것이 틀려버렸습니다. 한 번 더 한번 볼게요. 차변 부채의 감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증가, 그렇죠? 자본 자리가 대변이니까 자본의 증가. 그리고 자산의 감소, 예, 한 번 더 맞네요. 4번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감소, 예, 맞습니다. 대변 자본의 증가, 예, 맞네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며 이런 문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일인 주 상공은 X1년 중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A회사 주식을 50만원에 취득한 후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1년 말 현재 A회사 주식의 시가는 45만원이었다. 50만원 주고 샀는데 45만원이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했네요. 자, 주 상공은 20X2년 중 A회사 주식 전부를 48만원에 매각 처분하였다. 주 상공 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A 주식에 대한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이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1년 중 취득 5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현금 주고 다 사고 팔았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취득했을 때 이렇습니다. 두 번째, 1년 말 평가하는 겁니다. 자, 평가되는데 어떻게? 단기 지금 어때요? 50만원짜리가 45만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5만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5만원. 무엇이 줄었습니까?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만원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1년 말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5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5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5만원이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45만원. 그러면 20X1년 말 나는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얼마라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45만원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중 48만원에 매각했네요. 자, 돈은 48만원 받았겠죠. 얼마짜리를 팔았습니까? 우리 장부가액이 얼마였죠? 45만원이었죠. 그래서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5만원, 45만원짜리를 48만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3만원. 그래서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이 얼마? 3만원. 지금은 처분이익이 3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이죠. 이 평가이익이나 또는 이 평가손실은 단기의 항목으로 차기에 다음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손실 처리하면 올해 돈의 처리가 됐고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장부가액도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내년에 또는 후내년에는 이 금액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처분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얼마가? 3만원이 발생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의 분류 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은,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는 20번인가에도 나왔었죠. 성격별 분류도 있고요, 기능별 분류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능별 분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외우시는 길밖에 없죠. 자, 기능별 분류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능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매출액, 그리고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요. 자, 이거 물류비, 판매비가 되겠죠. 그리고 관리비, 이거 관리비가 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원가, 금융수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성격별 분류는 유사한 성격끼리 모아서 한 겁니다. 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 이렇게 수익을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만 나누고요. 그리고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이런 것들 없죠. 여기는 기능별 분류에는 없습니다. 종업원 급여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기타 비용, 총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성격별 분류 항목에만 포함되는 것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그리고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며, 두 번째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성격별 분류에도 해당되지만 기능별 분류에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항목에만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의 분류 항목에만 해당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어디에? 기능별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 매출액입니다. 자, 이것은 기능별 분류가 될 것이며, 법인세 비용은 둘 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게 강의를 하면서 참 괴로운 게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외우는 것을 최소화하고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해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권장은 드리는데 외우지 않고 맞출 수 있는 길은 솔직히 없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안 외워도 되게끔 제가 강의를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없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못난 선생 만났다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런 문제를 꼭 맞추실 수 있도록 꼭 좀 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운용사 상급 필기 2020년 2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